네, 안녕하세요. 평화메디컬 영육간의 건강합시다. 이날입니다. 최근 이 갑상선 암이 여성암 발병률 1위를 차지하면서 혹시나 나도 갑상선 암이 아닐까 불안해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실 텐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은요, 갑상선에서 혹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대부분은 암이 아닌 양성종양이라고 하는데요. 설령 암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갑상선 암은 생존율이 90%가 넘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만 잘 한다면 완치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갑상선 종양, 어떤 질환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또 수술 효과를 높이면서 이 수술의 흉터 자국은 최소화할 수 있는 갑상선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외과 전문의 김종민 원장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청객 분들도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평화메디컬 영육간의 건강합시다. 오늘은 갑상선 종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원장님, 최근에 갑상선 질환 호소하는 분들 많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이 갑상선 질환 앓고 있는 환자들이 증가하면서 나도 갑상선 질환이 아닐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실제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진료 현장에서 보면은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작년에 갑상선 어떤 이슈가 있으면서 네. 나온 보도랑 똑같이 네. 10분 중에 한 7분 이상은 작은 결절이라도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슈가 되고 나니까 이제 본인 증상이 갑상선 증상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오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네. 만져지는 목 멍울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네. 그런데 보면은 꼭 갑상선이 아닌 경우가 더 많고요. 네. 임파선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 지방종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전문의 꼭 진료를 보시고 나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갑상선 질환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혹시나 목에서 조금이라도 이런 움직임이나 어떤 덩어리 같은 게 만져지면 나도 갑상선 질환이 아닐까 우려하시는 분들은 많은데요. 실제로 어떤 모양인지 또 어디에 위치했는지는 잘 모르시거든요. 화면 보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보통 저희가 이제 목젖이라고 표현하는 목 정중앙에 돌출된 연골이 있습니다. 네. 그 연골을 저희가 갑상연골이라고 하는데요. 네. 화면에서 보시면 그 V자로 이렇게 패인 부분이 갑상연골이고요. 네. 그 바로 밑에 갑상선이 기도를 감싸는 모양으로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갑상선은 사실은 굉장히 작은 장기입니다. 이렇게 무게로 따지면은 한 15g에서 20g 정도. 저희 일상생활에서 밤 한 톨 무게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목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 혈관과 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구역의 정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갑상선은 정말 우리 몸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보면은 갑상선 역할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없어도 되는 장기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우리 몸에 있는 내분비 호르몬 기관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네. 태아의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른과 다르게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의 뇌하고 신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산부인과에서 보면은 갑상선 기능을 꼭 체크하거든요. 네. 갑상선 기능이 좀 부족하게 아이를 가진 엄마들에서 아이들이 뇌나 신경장애 발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체크해서 정상으로 유지를 해줘야 되고요. 네. 어른에서는 역할을 한마디로 정리하라 그러면 신진대사의 조절입니다. 그러니까 신진대사가 뭔지 다 아시겠지만 의학적으로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이제 몸의 어떤 생활을 위해서 음식물을 먹고 에너지를 만들고 쓰고 남은 거는 좀 저장을 해놓고 또 필요한 물질을 만드는 과정을 저희가 신진대사라고 하거든요. 네. 이 속도를 조절하는 게 갑상선입니다. 그래서 그 병 중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다 아시겠지만 호르몬이 너무 과잉해서 나오게 되면 네. 모든 것이 다 빨라집니다. 그래서 체중도 빨리 빠지게 되고 먹는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체중 소실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설사, 그러니까 장 기능도 빨라지고 심장도 빨리 뛰어서 네. 호흡곤란도 오는 이런 증상이 있는 병인데요. 또 반대로 갑상선 기능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병에서는 대사가 너무 느려지기 때문에
체중이 안 먹어도 찌고요. 물만 먹어도 찐다고 표현하고 또 배변 습관에서도 변비가 오고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생리 주기도 좀 굉장히 늘어지고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갑상선에 종양이 발생되면 정말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갑상선 종양은 어떤 질환인가요? 네, 갑상선 종양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많이 겪었던 네. 거를 좀 교정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갑상선 종양입니다. 그러면 많이 우세요. 네. 암이 아닌데도 우세요. 그래서 네. 종양이 뭔지 말씀을 드리면 네. 종양은 그냥 혹, 결절 다 같은 뜻입니다. 그냥 정상적이지 않은 그냥 세포의 덩어리 이게 그냥 종양이라는 한자어고요. 네. 종양은 모든 장기가 마찬가지겠지만 갑상선도 암인 악성 종양이 있고 네. 암이 아닌 양성 종양이 있습니다. 악성 종양은 당연히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 기준에 들어가고 네. 양성은 대부분 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계 자료를 보니까 모든 양성옥들의 경과가 89%는 결국에는 커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암이 아닌데도 정기적인 관찰을 저희가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갑상선 종양이라고 해서 덜컥 겁부터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대부분은 또 암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갑상선 종양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실제로 종양을 앓고 있는 환자분의 사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병원 오기 전 한 6개월 이상 전부터 해가지고 너무 피곤하고 잠을 자도 계속 피곤하고 등 쪽으로 좀 아픈 통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갑상선 초음파를 검사를 했는데 그 모양이 이상하다고 해서 세침 검사를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암 진단 의심이 된다고 많이 의심된다고 해가지고 암 절제를 반절제만 했는데 반절제 후에 그 확진 나온 게 암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2013년도에 수술해가지고 수술한 후에는 피곤한 게 확실히 덜하고 어느 날 갑자기 전 평상시 생활하는데 피로감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내가 일을 조금 심하게 해서 아니면은 그냥 오늘 좀 스트레스 받은 일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 이렇게 계속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여행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산에를 간다라든가 이렇게 수다 떠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어느 날 친구들하고 이제 카페에 앉아서 수다를 떨고 있는데 이게 어느 한계에 오니까는 제가 피로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일찍 헤어지게 되고 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산에를 올라갔는데 산에를 가는데 전에는 거의 정상을 찍었어요. 친구들하고 가면은. 근데 요즘에 들어서는 그냥 중간 정도 올라가면 피로해서 더 이상 못 올라갔고 이래서 중간에 한 번씩 쉬고 또 조금 가다가 또 쉬고 이런 날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가족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이 피곤하니까 가족들한테 짜증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내가 왜 이러지라는 생각 그냥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다 내가 몸이 갑상선 때문에 피로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평화메디컬 영육간에 건강합시다. 오늘은요, 갑상선 종양의 이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은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서 환자분들 사례를 만나봤는데요. 보통 피로하다, 또 짜증이 난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셨는데요. 실제로 갑상선 종양을 앓고 있는 경우에 어떤 증상을 많이 호소하십니까? 일단은 작으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 환자분들 대부분이 본인이 증상을 못 느끼거나 검진하다 우연히 발견된 분들 보면은 네. 피곤한 거 말고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잡아내기가 힘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음파 조기 검진을 권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이고요. 네. 2cm가 넘기 시작하면은 갑상선 외부로 좀 돌출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느 위치에 혹이 있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네. 기도 위에 있으면은 기도를 누르기 때문에 뭔지 모르게 천식처럼 숨이 좀 차고요. 계속 목에 이물감이 들고요. 네.
반대로 이제 옆에 있는 식도를 누르게 되면은 밥 먹을 때 이상하게 이제 걸려서 식도염인 줄 알고 자꾸 약을 복용하게 되고 또 기도하고 식도 중간 그 사이로 목소리 음성신경이 지나가거든요. 네. 거기를 심하게 누르면 이제 목소리가 굉장히 허스키해지고 어느 날 가서 노래방 가서 노래를 원래 잘했던 노래를 불렀는데도 고음이 안 올라가거나 더 심해지면 이제 사례에 걸립니다. 사례가 자주 걸려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실제로 그런 증상을 호소하고 오시는 분들이 암 환자분이라면 조금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기 검진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증상을 기다리지 마시고 검진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갑상선 종양이 특별한 이 증상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평소에 조기 검진을 받아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환자분들을 보면 이 검사 과정이 참 궁금하다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갑상선 검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심플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갑상선 질환 자체가 별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의사들은 20대 이상부터는 초음파를 하라고 권하고 있는데 네. 일단 내원하시면 화면처럼 일단 환자분 병력 청취를 합니다. 어떤 사연으로 오셨는지, 목이 어디가 불편한지, 아니면 뭐가 만져져서 오셨는지 그 얘기를 들어보고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증상이 있는지 다 일일이 들어봅니다.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또 환자분들이 본인이 목이 나오는지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학적 검사라 그래서 저희가 목둘레를 한번 재보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 기본 검사로 혈액 검사하고 초음파 검사로 넘어갑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게 이제 초음파 검사인데요. 실질적으로 갑상선에 있는 종양의 크기와 위치 그리고 모양을 잡아내는 제일 정확한 검사입니다. 네. 혈액 검사를 하는 이유는 갑상선 기능 질환, 항진증이나 저하증이 동반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데요. 간혹 환자분들이 혈액 검사만으로도 갑상선 종양을 찾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 네. 초음파 검사가 제일 필수입니다. 아, 그렇군요. 실제로 정밀 검사도 필요한 이런 환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정밀 검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모든 갑상선 종양을 검사하는 건 아닙니다. 네. 갑상선 혹을 갖고 있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네. 실제로 검사가 필요한 분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일단 원칙은 1cm가 넘는 덩어리 혹은 무조건 검사를 합니다. 네. 이유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1cm가 넘는 혹은 모양이 온순해 보여도 암으로 변이 가능성이 상당히 급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검사를 하고요. 반면에 이제 작년부터 진료 가이드라인이 바뀐 부분은 5mm 이하는 암이 의심돼도 검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mm에서 1cm 사이가 이제 가장 고민스러운 경우인데요. 네. 6가지 암 소견에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면 조직 예. 검사를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위쪽 1, 2, 3번이 가장 위험한 소견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전 세계 갑상선 전문의들 진료 가이드라인 제1번 위험 소견이 길쭉한 혹, 세로 길이가 가로보다 더 긴 혹은 가장 위험 순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하얀색 점 모양으로 된 석회화가 박혀있는 혹, 그러면서 내부가 어두운 혹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외에 조금 비중은 떨어지지만 경계가 좀 울퉁불퉁한 혹이라든지 네. 갑상선 경계선, 피막이라 그러는 경계선을 뚫고 나간 혹, 네. 주변에 임파선이 이상하게 같이 커져 있는 혹은 반드시 정밀 검사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검사를 했을 때 갑상선 종양이 아니라 암으로 이렇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또 어떤 검사들이 이루어집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정밀 검사가 그 추가 검사인데요. 네. 조직 검사나 세침 검사가 이제 그 암인지를 감별해주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네. 화면을 보시면은 초음파를 보면서 혹 내부에다가 새침, 아주 얇은 침을 넣어서 세포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저 검사를 새침 흡입 검사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현미경으로 암세포가 있는지 보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초음파를 보면서 국소마취를 시행한 다음에요. 새침 흡인 검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검은색으로 길쭉한 종양 내부에 바늘이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움직여서 최대한 많은 세포를 채취하는 겁니다. 넣었다 빼면은 세포 나오는 그 군락수가 적기 때문에 네. 최대한 많이 흔들어줘서 세포가 많이 채취되게끔 하는 방법이고요. 네. 그렇게 뽑아서 슬라이드를 직접 밀어서 세포를 펴줍니다. 겹치지 않게. 네. 저 슬라이드를 이제 병리과 선생님이 보시고 암인지 아니면 양성인지 판정을 하시는 겁니다. 검사 오신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이 목이 워낙 통증에 예민하기 때문에
안 아프냐 그러시는데 보통 저희가 병원이나 의원 가서 맞는 엉덩이 주사 바늘보다 얇거든요. 네. 그래서 한방침 맞는 정도 느낌. 그리고 한 1분 정도 시간이면 검사가 끝납니다. 네. 그래서 뭐 귀가하셔서 뭐 생활하시는데 또는 운동하시는데 별로 불편이 없는데 다만 조금 더 많은 양의 조직을 얻어서 좀 정확하게 보고 싶다. 애매한 경우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네. 화면에 보시면 좀 다른 기구, 바늘이 좀 더 굵은 기구를 사용하는 검사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총조직 검사라 그래서 마치 총알이 튀어나가듯이 바늘 앞부분이 열리면서 조직을 이렇게 뜯듯이 채취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불편할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아주 제한적으로 필요한 사람만 하고 있고요. 국소 마취도 해야 되고 또 목에 어혈이 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한테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네, 실제로 갑상선 암으로 이렇게 정밀 검사 후에 진단을 받게 되면 더 많이 불안해하시고 또 걱정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에 갑상선 암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치료를 하고 나면 이 성적은 좀 어떤가요? 갑상선 치료 성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군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이유는 보시는 표에 보시면 우리나라에 주로 발생하는 암이 여포암과 유두암이라는 가장 치료에 반응을 잘하는 암입니다. 네. 2기까지도 완치율이 100%라고 나와 있을 정도니까 네. 아주 치료 성적이 좋고 또 한국 그 갑상선 의사들의 그 치료 실력이 또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또 성적이 좋은 것도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예후가 좋은 인자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여포암이나 유두암처럼 우리나라의 많은 암종들은 사람의 생명을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독성 자체는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치료를 해보면 치료의 반응도 아주 잘하고 성적도 좋은데 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20년 재발률, 30년 재발률을 따지는 종양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건 독성은 약하지만 지구력이 강한 종양이다.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 뭐 항암 치료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필요가 거창하진 않으니까 네. 꾸준히 검진받고 사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표에 나온 얘기 중에 말씀 못 드린 게 이제 아래쪽 두 암은 그래도 사망률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역형성암이라고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암은요. 네. 우리 인체에 생기는 암 중에 가장 극악한 암입니다. 그래서 진단되면 거의 6개월 내에 사망하시는 암인데 갑상선 암도 저렇게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무조건 거북이암이라고 이제 치부를 해버리기에는 갑상선 암에도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평화메디컬 영육간의 건강합시다. 오늘은요, 이 갑상선 종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혹시나 나도 갑상선 종양이 아닐까 이렇게 걱정되시면요, 지금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꼭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 원장님, 지금 갑상선 종양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 방법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뭐 암이라고 하면 방금 전에는 항암 치료 같은 이런 심각한 치료는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는 어떤 치료가 이루어집니까? 우리나라의 거의 90%를 차지하는 여포암, 유두암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굉장히 분화도가 좋다. 그러니까 세포의 독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수술적 치료로만으로도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조건이 1cm가 넘을 때는 갑상선을 다 뗍니다. 네. 다 뗀다는 얘기는 이제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임파선 전이가 있든지 어떤 재발의 위험성이 포착될 때는 방사성 요도 치료라는 추가 치료를 합니다. 네. 근데 반면에 1cm가 안 되거나 뭐 갑상선 외부로 돌출이 안 됐거나 아주 초기다 그러면은 그 해당되는 옆만, 그러니까 나비 날개의 한 반쪽만 절제하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려놓고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수술을 하면 평생 약 먹는 걸 막을 수 있다. 그걸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갑상선 치료는 수술이 근본 치료입니다. 수술한 네. 이후에 재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방사성 요도 치료를 하는 것이고 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약물로 억제만 뭐 반절제한 경우에는 2년에서 5년만 전절제 분은 평생을 드시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갑상선이 목의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수술을 받았을 때 흉터가 남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들도 많으세요. 실제로 수술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전에 저희가 내시경 수술 같은 그 신치료법에 나오기 전에는 네. 절개도 한 8cm 이상 절개를 했고 그래서 네. 꼭 배우자분들이나 가족분들한테 목걸이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절개법 자체도
아주 미세절개, 3에서 4cm만 절개를 해도 수술을 할 수 있는 이제 기법이 생겼고요. 요즘은 어떤 적응증이 된다면 흉터를 안 내는 수술의 시대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대표적으로 내시경 수술이라 그래서 피부 밑으로 인체 안으로 들어가는 기구를 저희가 내시경이라는 장비라고 부릅니다. 네. 그 장비로 피부 밑으로 터널을 만들어서 목 안에서 피부 안에서 절개법과 똑같이 절제를 하는 방식이고요. 네. 로봇 수술은 그 수술법을 이제 집도의가 손으로 잡고 안 하고 다빈치라는 의료용 로봇에 연결을 해서 집도의는 옆에서 조종을 하는 그런 수술 방식입니다. 그래서 흉터는 뭐 전혀 안 남아서 미적인 효과는 아주 탁월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수술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실제로 증상이 없는 암은 수술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작년부터 매일 듣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갑상선 전문 의사들이 갑상선 암, 진단된 갑상선 암을 수술하지 말라는 얘기는 어느 누구도 하지 않거든요. 네. 교과서적이고 거의 100년을 이어온 치료법은 수술인데, 네. 또 어느 정도는 맞는 의견이 사망률이 없기 때문에 또 환자가 급증한 이 10년 기간 동안 사망률에 차이가 없다. 네. 어느 정도 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사망률 때문에 환자들한테 수술을 권하는 건 아니고요. 화면을 보시면 진행이 안 된 상태, 많이 번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반절제. 그래서 방사능 치료도 필요 없고 약도 평생 안 먹어도 되는 어느 정도 내 삶의 질이 유지되는 수술로 끝날 수가 있는데 네. 몇 미리밖에 안 되는 암을 좀 기다려봤다가 임파선 전이가 될 때 수술을 하면 결국에는 잔절제거든요. 네. 물론 그때도 사망률의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근데 방사선 치료하고 전절제 하면 약을 평생 먹어야 되거든요. 후속 치료 때문에 또 휴가 기간을 받아야 되고 아니면 가사를 돌보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절제 환자보다는 전절제 환자분들이 삶의 질의 차이가 좀 생기죠. 그래서 그렇군요. 갑상선암은 치료 시기를 네. 조기하라는 이유가 사망률 때문이 아닙니다.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 때, 흉터를 남기지 않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아쉬운 사례 중에 어떤 분은 진단을 받았는데 좀 이제 그냥 방치하셨어요. 네. 그래서 목소리를 이제 잃으셨습니다. 신경까지 침범을 해서요. 많이 아쉬워하시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성대 성형까지 해드렸는데 그 이전에 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나지요. 조기 수술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실 앞서서도 양성 종양과 또 이 암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양성 종양인데도 불구하고 또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양성 종양은 원칙은 수술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근데 계속 커지다 보면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전이가 돼서 암이 생기는 경우도 소수에서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불편 증상이 있는 4cm 이상의 종양에서는 수술을 권합니다. 네. 그 이유는 또 통계적으로 봤을 때 4cm 이상은 뛰었더니 암이 나오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네. 또 홍 내부에 암으로 변질될 수 있는 어떤 이상 음영이 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검사를 했더니 암인지 아닌지 지금 판단이 안 될 때는 이제 수술을 하게끔 돼 있고요. 네. 또 여포상 종양이라고 수술을 해야지만 진단이 나오는 아주 특이한 진단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4cm 이하까지는 내시경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요. 네. 갑상선 항진증 중에 약물로 치료가 안 되고 치료 실패한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부터 갑상선 암과 또 양성 종양 두 가지 모두 시행을 할 수 있는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원장님, 내시경 수술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시경 수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수술 하고 해외에서 도입된 수술이 있는데요. 네. 해외에서 도입된 수술은 겨드랑이 접근법이라고 해서 한쪽 팔을 이렇게 올립니다. 네. 수술할 때. 그래서 피부 주름선에다 5cm 정도 절개선을 넣어서 그쪽 피부를 타고 갑상선 쪽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 그쪽 갑상선만 떼는 수술로는 적합한 수술법이고요. 네. 이 수술의 단점이 절개선에 결국에 이동되는 거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흉터가 없어지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 2006년도에 개발된 바바 수술이라는 수술법이 있습니다. 네. 양쪽 겨드랑이와 유륜 쪽에다가 작은 구멍을 내서 네. 네 군데서 접근 통로를
목 중앙 부분으로 이제 피부 밑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양쪽 갑상선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종양 수술 중에 악성 수술에는 아주 적합한 수술입니다. 예, 저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제 양측성 암이셨습니다. 네. 크기는 양쪽 다 8mm 정도인데 조금 애석하게도 암이 양쪽에 각각 있으셨기 때문에 이제 전절제를 시도했고요. 네. 보이시는 화면은 갑상선 임파선을 같이 절제하는 네. 장면이었고요. 이 환자분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양측 유륜 겨드랑이법 네 군데 통로를 이용하는 수술법으로 양쪽 갑상선을 모두 다 제거하신 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갑상선 질환의 원인과 또 그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한 점들 보내주셨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몇 가지를 뽑아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들어보시죠. 네, 저는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30대 주부입니다. 아직 아이들도 어려서 혹시 수술이 잘못되면 어쩌나 불안감이 큰데요. 갑상선 수술 후 부작용이나 합병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또 내시경으로 수술받을 경우에 이런 문제들이 줄어드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이들이 어린데 암 진단 나온 아주 안타까운 사연인데 네. 실제로 보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연령층에 이제 막 아이들 취약도 안 했는데 암 진단 나오셔서 고통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갑상선 수술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절제 범위가 좌지우지합니다. 반절제 했을 때는 그렇게 부작용이 없는데 전절제를 하고 나면은 평생 약을 복용하셔야 되고요. 부갑상선 기능 저하라 그래서 갑상선 뒷면에 보면 2mm, 3mm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조직이 있습니다. 네. 칼슘 조절을 하는 장기인데요. 이 기능이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칼슘약을 굉장히 오랫동안 드실 수도 있고 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절인 증상이 나타나서 운동도 못 하시고 뭐 설거지도 못 하시고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내시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저희가 열어서 수술할 때 절개법으로 할 때 돋보기 같은 루페라는 이제 안경을 끼고 하는데 네. 5배 정도 확대가 되거든요. 근데 내시경으로 하면은 15배 정도 확대돼서 보이니까 목소리 내는 신경이라든지 부갑상선이라든지 굉장히 선명하게 보입니다. 네. 혈관도 도드라지게 잘 보이고요. 그래서 네. 출혈이나 뭐 신경 손상이나 이런 합병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데 문제는 1cm 이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환자분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절개법도 안정적인 수술법이긴 하지만 젊은 연령에서는 흉터 있는 수술을 권하지는 않거든요. 네. 갑상선 종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갑상선 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잠시 후에 내시경 수술의 특징과 실제로 수술을 받은 환자분의 사례에 대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의 건강 상식. 갑상선 질환 환자라면 유의해야 할 식습관과 음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먼저 요오드가 부족한 경우와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둘 다 갑상선 기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요오드 성인 일일 권장량은 150 마이크로그램. 다시마, 김, 미역 등 요오드 함유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요오드 섭취는 충분합니다. 일부러 요오드를 더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갑상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네, 평화메디컬 영육간의 건강합시다. 오늘은요, 갑상선 종양의 원인과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2261-2300에서 2302번까지입니다. 02-2261-2300에서 2302번까지 전화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전화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객분들도 자리에 함께해 주셨는데요. 지금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 점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직접 질문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갑상선 종양의 크기가 커도 내시경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굉장히 큰 이런 종양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내시경 수술로 가능한지 질문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양성의 경우에는 아주 큰 종양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네. 암의 경우는 1cm 이하라고 이제 제한이 있는데 갑상선 양성 종양은 그 집도의의 테크닉에 따라서 크기 기준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두 번째는 종양이 얼마나 말랑말랑하냐. 그러니까 저희가 수술할 때 기구로 이렇게 잡아서 견인을 하는데 이 조직이 단단하거나 잡히지 않거나 아니면 이렇게 깨지는 경우는 견인이 잘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말랑말랑하고 견인이 잘 될 때는 8cm 이상도 수술할 수 있는데 대개는 8cm까지의 제한을 두는 이유가 이제 조직의 성상 때문에 그런 네. 문제가 좀 있습니다. 8cm 정도까지는 무난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이 내시경 수술은 이 흉터나 합병증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말씀을 앞서서도 해주셨습니다. 내시경 수술의 특징들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내시경 수술의 특징 중에 뭐니 해도 환자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부분은 흉터가 전혀 없답니다. 네. 화면에 제일 우측에 나오는 수술법이 겨드랑이 접근법이라고 해서 5cm 절개선이 있는데요. 피부 주름선에 숨기기 때문에 저 역시도 찾을 수가 없는데 바바 수술이라 그래서 네 군데 구멍만 뚫는 수술은 환자 본인도 잘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흉터가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실제로 갑상선이 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목소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수술을 하고 나면은 변화가 있습니까? 요즘은 목소리 이상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먼저 목소리 이상이 왜 생기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화면의 아래쪽 검은 화살표가 목소리를 주로 내는 후두신경, 회기후두신경이라고 하고요. 네. 위쪽에 파란 화살표는 상부후두신경이라고 그래서 이제 고음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네. 갑상선이 저 위에 딱 덮여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할 때 보면은 저 신경을 이렇게 건드리기만 해도 손상이 되기 때문에 음성 변화가 있었는데 네. 저희가 숨을 쉴 때 성대가 열리고 얘기를 할 때 성대가 닫히면서 음성이 나거든요. 네. 네, 닫힌 신경 쪽은 성대가 이렇게 문을 닫지 않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쇳소리나 이 바람 새는 소리가 들리고 허스키해지는 거거든요. 네. 내시경 수술의 두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면 내시경으로 보면 15배 확대된 영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신경 손상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치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이 이렇게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출혈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내시경 수술을 하면 출혈은 좀 어떻습니까? 모든 외과 의사한테 제일 고민이 출혈인데요. 네. 특히 갑상선 수술하는 의사들이 예전에는 병원에서 잤습니다. 수술한 당일날. 네. 갑자기 출혈이 되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팔다리 출혈은 분대로 감으면 멈출 수 있는데 목은 기도가 있기 때문에 호흡곤란으로 바로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수술이 좀 오후에 늦게 끝나면 밤늦게까지 환자 회복을 보고 나가는 게 이제 저희의 어떤 업무 스타일이었는데 네. 내시경 수술이 나오고 나서는 아주 미세한 혈관까지도 좀 오버되게 보이거든요. 지혈을 다 세밀하게 해서 출혈률은 절개 수술보다 월등히 낮습니다. 의사 편한 부분이 좀 생긴 거죠. 네. 상당히 좋은 테크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내시경 수술은 직접 그 부분을 보고 열어보고 확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갑상선이 다 이 종양 부분이 제거가 잘 안 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많이들 하세요. 실제로 이 목 부분을 이렇게 절개를 해서 하는 수술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그래도 사람 손이 낫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네. 첫 번째 답변을 드리면 복강경이나 내시경 수술에 대한 테크닉이 좀 완숙한 사람이 갑상선 수술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안에서 세밀한 방리나 기계 조작이 다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내시경 카메라가 이제 일자형만 나왔었는데 네. 다빈치 로봇 수술처럼 이제 플렉서블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구부러지는 위내시경처럼 구부러지는 카메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목 깊은 곳까지 이렇게 따라 들어가서 찾는 영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 세밀한 방리. 그리고 화면 보시면 임파선 결절이 저렇게 크게 확대돼서 보이거든요. 네. 절제 영역까지도 명확하게 보여서 우려와 다르게 오히려 네. 좀 더 세밀한 방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우려와는 다르게 세밀하게 확대를 해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더셔도 될 것 같고요. 또 갑상선 이 종양 치료를 하다 보면 실제로 젊은 층에서도 많이들
이제 걸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실제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의 연령대 분포는 어떻습니까? 갑상선 암은 갱년기 여성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5춘기 때 오는 병이라고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네. 감정적으로 좀 변화가 생기고 몸이 한번 변할 때 오는 병이다. 그래서 40대 후반, 50대 분들이 제일 많은데 네. 갑상선 특징이 고령화되면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30대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습니다. 최근 5년간에 생긴 일이고 발병 연령대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 발병률이 확 늘었고 네. 또 걱정스러운 것은 예전에 임파선 전이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이즈인데도 한 5, 6mm밖에 안 되는데도 임파선 전이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역학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환자 연령대도 바뀌었고 임파선 전이율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임파선으로 전이되는 확률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꾸준히 검진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평화메디컬 영육간의 건강합시다. 오늘은 갑상선 종양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02-2261-2300에서 2302번까지입니다. 02-2261-2300에서 2302번까지 전화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전화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자, 앞서서 젊은 층도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질환을 호소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진단을 하시면서 이렇게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이 있습니까? 뭐 여러 분 있는데 그 네. 젊은 연령층에서 특별히 어떤 환자가 기억나는 것보다 요즘 그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이 암 진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결혼식을 앞두고 진단받아서 수술 먼저 하느냐, 결혼식을 먼저 하느냐 이런 고민하는 분도 많거든요. 화면에 보시는 사례도 사실 결혼 날을 받아놓은 환자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갑상선 암은 사망률이 없기 때문에 일단 결혼식을 먼저 하고 신혼여행까지 마치고 오라 그랬거든요. 네. 일륜지 대사를 미룰 수는 없어서. 그리고 수술을 했는데 8mm 암, 이거 수술을 한 달 미뤘습니다. 8mm 암이면 예전 기준으로 임파선 전이 없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저분 50% 전이가 있어서 전절제였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했고 약을 계속 드시고 있고요. 나중에 아이가 이제 임신이 돼서 굉장히 좋아하면서 내원을 하셨는데 네.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방사선 치료까지 하면 아이가 생기겠느냐, 갑상선 약을 평생 먹는데 아이가 생길 수 있느냐,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수술을 더 늦추지 않고 조기에 수술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조기 발견하고 그 후에 잘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갑상선 암이나 갑상선 양성 종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시경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딱 한 경우가 있는데요.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는 네. 갑상선 중독증이라고도 합니다. 또 발견한 사람 이름 때문에 그레이브스병이라고도 하는데 화면 보시면 눈이 좀 상당히 앞으로 나온 사진을 보실 수 있죠. 네. 27살 되신 여자분이었고 6년 이상 갑상선 약을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항성이 생겨서 이제 호르몬이 정상이 아닙니다. 네. 오른쪽 수치를 보시면 약을 먹는 중에도 호르몬이 정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안구들출이 중간 등급 이상 심해지거나 3년 약 치료를 해도 반응이 없을 때는 방사선이나 수술 둘 중에 선택을 하는데 완치율이 수술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절개법으로 했기 때문에 젊은 여성분들이 수술을 피했어요. 네. 근데 내시경 수술이 나오고 나서는 흉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내시경 수술을 첫 초이스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양성 종양인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내시경 수술을 받은 환자분도 있다면서요. 화면 보면서 설명해 네. 주세요. 저 환자분의 사례는 밥을 잘 못 삼킨다 그래서 이제 저희 소화기내과 선생님한테 내시경을 받으러 오셨는데요. 네. 식도는 멀쩡하고 위도 멀쩡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방에 오셨는데 제가 들어오시자마자 한마디 했습니다. 이 혹을 왜 발견을 못했냐고. 만지면 만져지는 혹이었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은 잘 못 느끼세요. 천천히 커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동창회에 나가서 목이 왜 그러지? 이렇게 남한테 듣는 거 말고는 본인은 잘 못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CT를 찍어보니까 기도가 굉장히 한쪽으로 밀려 있었습니다. 네. 식도도 밀려 있고 이분이 밥을 못 드실만 했구나 하는 생각에 치료를 결정해서 내시경으로
치료를 했고요. 수술 후에 최종 검사에서 암이 아닌 걸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네. 완치된 사람입니다. 여포성 종양이라 그러면은 저희 갑상선 의사들한테는 정말 골치 아픈 존재입니다. 네. 조직 검사로는 진단이 안 됩니다. 이게 여포암의 가능성이 있다는 뜻인데요. 근데 여포 종양이라고 나온 답은 암일 수도 있고 암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제 중간 등급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수술로 진단해라 라고 돼 있는 영역인데요. 수술해서 혈관이나 다른 데 침범이 있으면은 여포암으로 진단을 하고 방사선 치료까지 이어지고요. 없으면은 그냥 여포 선종이라는 암 전 단계 양성 상태로 이제 치료가 끝납니다. 네. 보통 30에서 40%가 암으로 진단되고 여포 선종 상태로 끝났으면 사실 운이 좋은 겁니다. 여포암의 어떤 변이 전 단계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각 대학병원이나 뭐 어떤 전문병원 갑상선센터에서 가장 긴 면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영역입니다. 보통 30분 이상 얘기해야 되고 가족 면담도 두세 번 해야지 이해를 할 수 있는 네. 조직 검사를 했는데도 진단을 왜 못하냐는 타박을 듣기 십상인 영역입니다. 네. 저런 여포 종양도 4cm까지는 내시경으로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환자분들 중에서는 암으로 진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상선 암이 그렇게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는 사례도 종종 있잖아요. 이런 환자분도 소개해 주세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이분이 한 50대 중후반 때 갑상선 혹이 있고 암 같다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아마 진단도 받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두통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신경내과로 가셔서 두통 진단을 보시다가 거기서는 뭐 뇌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약만 드셨어요. 네.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바깥쪽에 거의 이렇게 시멘트처럼 단단한 혹이 만져지고 전혀 말랑말랑하지 않고 기도가 한쪽으로 밀려 있고 그다음에 내시경을 봤더니 식도도 밀려 있고 그쪽 성대는 이미 마비가 돼서 목소리가 허스케져 있고 그래서 이제 MRI하고 CT를 찍었는데 두개골 밑까지 전이가 돼 있었고 네. 폐까지 전이 돼 있었고 그래서 도저히 드실 수 없는 상태라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방사선 치료, 외부 방사선 치료까지 일반적이지 않은 치료까지 했는데 결국 예후가 안 좋았어요. 이분의 사례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이분의 진단명이 역형성암이었습니다. 근데 역형성암은 우리 몸에 생기는 암 중에 가장 무섭습니다. 췌장암이나 다른 암보다 더 무섭습니다. 절제하고 나면 3개월 뒤에 그 자리에 또 생겨 있습니다. 네. 3개월까지 안 가는 경우도 많고요. 대개 진단일부터 1년 이내 사망인데 6개월까지 가시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어떤 상태의 진단이 되든 이제 말기로 진단이 되시고요. 근데 이 역형성암이 왜 생기는지를 따져보면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오래전에 갑상선암, 그러니까 유두암이나 여포암 같은 좀 순한 암으로 진단을 받고 그냥 내비두신 거예요. 알고 계셔서 내비두셨든 모르고 그냥 지나가셨든 방치하다 보면 역형성 과정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약간 역적처럼 변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보통 갑상선암이 갖고 있는 성상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주 공격적이고요. 네. 그래서 손을 쓸 수 없는 단계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저 과정까지 가는데 10년 이상 걸려요. 네. 근데 10년을 두고 보아서 저 상태가 되는 건 정말 무서운 결과거든요. 네. 갑상선암은 조기 진단, 조기 수술만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 원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화면 보시면서 나도 갑상선 암은 아닐까, 어떤 증상일까,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갑상선이 워낙 대중적인 병이 됐기 때문에 인터넷뿐만 아니라 대중매체 속설들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거든요. 네. 진료실에서 보면은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오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네. 제대로 알고 오시면 저도 공부를 할 텐데, 정말 속설이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치료의 정도를 좀 아셨으면, 물론 의료진이 아니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따로 찾아서 속설을 정보화하지 마시고 네. 꼭 전문 의료진을 찾아서 네. 전문 의료기관을 찾아서 그분들이 해주시는 얘기가 정도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암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갑상선암, 죽지 않는 암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저희가
삶의 질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을 포기하지 마시고 흉터가 없을 때 네. 그리고 평생 약을 먹지 않아도 될 때 또 젊은 연령층에는 가임기 여성의 경우에 방사선 치료를 하면 1년 동안 피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도록 조기에 수술하시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네. 여러 그 언론 매체나 어떤 작년부터 이슈가 됐던 부분을 보면 그냥 암인데도 안고 가시는 분 있거든요. 네. 제가 환자분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녀석하고 같이 살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시거든요. 아마 암이라는 단어 한 글자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같이 살 수 없다면 조기에 수술하는 게 최선입니다. 네. 네. 갑상선 종양 정말 흔하게 발병이 되지만요. 하지만 대부분은 또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너무 겁만 먹지 마시고요. 빨리 찾아가셔서 정확하게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외과 전문의 김종민 원장님이셨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화메디컬 영육관의 건강합시다. 오늘은 갑상선 종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자세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